예, 저희 앞에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김정한 교수님께서 이제 간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지방간의 그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간은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난 간입니다. 옛날에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사람한테 불을 줘서 이렇게 신을 노하게 해서 뭐 독수리로부터 이렇게 간을 평생을 이렇게 쪼개서 통증을 느끼게 했지만 이렇게 쪼아 먹어도 결국 다시 재생되고 다시 재생되고 이게 이제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 때부터 이게 간의 재생 능력은 뛰어나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제 환자 얘인데 이 환자는 이제 25살 남자 환자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이식을 하게 필요해서 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고 6개월 후에 거의 80% 이상의 간이 이게 다시 90% 재생이 됐고 간 기능은 완전히 뭐 한 두세 달부터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간이라는 거는 튼튼할 때는 이렇게 뭐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반 이상을 우리가 이식할 때 반 이상을 절제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재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은 왜 이렇게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가지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진행된 간암 환자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간암이 발생을 했는데 간암이 크게 생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간암 크기가 커서 간 이식에 뚜렷한 인디케이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뒀는데 이제 완치가 돼서 요새는 뭐 저희 병원에 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딴 병원에서 아까 말한 항바이러스제 정도 하고 그것만 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면역제제하고 근데도 이제 완치가 돼서 뭐 되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완치가 되는 해피한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진행된 간암은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간이라는 거는 뭐 간암이든 간경화든 일반 만성 간염이든 급성 간염이든 이렇게 간이 넉다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이 넉다운이 되면 그만큼 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간경화가 이런 간 기능을 대표적인 만성 간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암의 간경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지방간도 소위 말하는 최근에는 간암의 간경화의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알코올성 지방간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간암 간경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비만과 당뇨와 관련된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간암 간경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간에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거는 간에 지방이 침착된 거고요. 그 지방간염이라는 거는 명백히 다른 질환인데 간에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일부 환자에서는 섬유화나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으로 진행되고요. 그게 딱딱해지면 결국 거기서 간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알코올성은 음주로 인해서 유발되는 거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아까 말씀드린 또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와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거와 간에 중성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한 대로 콜레스테롤 성분 중에서도 중성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 이제 다시 한번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에 대한 피해는 과거에부터 뭐 이집트나 고대 여러 가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문명 사회를 보면 이렇게 음주가 있고요. 최근에도 뭐 에스키모인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음주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음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그 술에 취해서 뭐 아들들한테 이제 저주를 주고 축복을 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노아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요새는 그런 술을 취해가지고 뭐 쓰러져서 자고 이런 일이 데 대해서 성경에도 기술이 되고 내가 롯이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딸과 이게 동침을 하는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술에 대한 신체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뭐 피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는데 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음주와 관련된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는 이제 적정 음주량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주 한 병을 표준 잔이라고 했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4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보통 7잔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주 2병이 이제 적정 음주고요. 65세 이상하고 여성은 더 음주에 대한 피해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양을 먹으면 그래서 1표준잔, 7표준잔, 그러니까 한 병 정도가 여성에서는 적정 음주량이라고 돼 있고 그거 이상 음주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그런 폐해가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 중에 이제 프랑스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심장병이 적고 미국 같은 경우에 와인 소비량이 적은데도 심장병이 많다고 해가지고 보고가 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연구 결과고요. 결국은 음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방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주는 표준 음주 우리 몸에 있는 유해 음주, 그러니까 알코올 남용, 알코올 중독의 정의가 있는데 사실 이 각각의 정의가 약간씩 기관마다 다르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게 또 기준이 조금 다른데 과량을 했을 때 위험 음주라고 하는 거는 한 자리에서 13잔 이상을 음주하는 경우는 위험 음주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성은 6잔 이상을 한 자리에서 마시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남자가 한 자리에서 뭐 소주 2병 이상 마셨다. 13표준잔이라는 건 소주 2병이니까요. 여성도 소주 1병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빈지 드리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시면은 크게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유해 음주, 알코올 남용, 알코올 중독이라는 영어 정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음주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폐해가 생기는 경우 우리가 유해 음주, 알코올 남용,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과거에 썼던 표현을 따지자면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 다음 이제 4가지 중에 2가지면 알코올 중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인데 본인이 술을 이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문제가 있어서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고 타인이 음주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다거나 또 음주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죄의식을 느끼거나 음주로 인해서 본인이 계속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과음 후에 다음날 아침에 해장술을 마시게 되면 이 4가지 중에 2가지가 이상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선별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질환은 남성의 경우에는 소주 한 병을 10년간 매일 마시는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소주 반 병을 10년간 매일 마시는 경우에는 90% 이상에서 알코올 간질환이 발생하고 이거로 인해서 간경변, 간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소주 한 병을 10년간 매일 마시는 분이 의외로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는 금주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알코올성 간질환은 다만 음주량하고 절대적으로도 비료하지만 그 개인적인 요소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성별도 아까도 말한 대로 남녀가 적정 음주량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성별에도 영향을 받고 환경적인 요인도 크고 유전적인 요인도 큽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을 손상을 받는데 그 술 자체에 의한 간이 이제 간이 이제 손상을 받는 기전이 있고요. 우리 몸이 이거를 해독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또 이게 해독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반응들이 사람의 몸에 많아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주 술 자체 아까도 말한 대로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본인 몸에 술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도 이제 간 손상의 주요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음주를 지속하게 되면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는 1차적으로 많이 진행되기 전에
금주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 상의해서 절주나 단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하고 특히 내과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등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이런 정신과 진료를 보통 이렇게 끊으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끊다가 다시 음주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금주를 시도했던 횟수가 많은 분들이 그나마 금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학적인 근거 없는 민간요법, 아까 김정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약은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술이 들어와서 주는 손상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술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이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저희들이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인데 반드시 비타민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섭취가 필요할 수 있고요. 심한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입원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치료 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정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경우에서 음주한 경우에는 사실 요새는 이제 음주 문화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부득이 음주해야 그런 경우가 사실상은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48시간은 금주하는 것이 이 알코올성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지방이 침착이 돼서 아까도 말한 중성 지방이 침착돼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간에 섬유화가 생기는 것이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 우리가 무슨 음식 중에 거위한테 이렇게 뭐 중성 지방을 많이 주면 이렇게 거위 간이 이렇게 지방이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음식 요리가 프랑스 요리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면 사람도 이렇게 간이 이렇게 노래집니다. 노래지고 보기가 직접 보면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지방이 침착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 인자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비만이 있고 당뇨가 있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거니까 고지혈증이 자체가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사실은 간 자체에도 문제가 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뇌졸중, 중풍이죠. 심혈관계 질환,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중성지방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뇌혈관계, 심장질환과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간을 보면 대부분 증상은 없습니다. 정상은 없고 간 기능 수치는 상승한 경우도 있고 정상인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이 상승되어 있지는 않고요.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간이 비교적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콩팥이고요. 이게 간인데 콩팥의 이 바깥 부분하고 간하고 사실 색조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초음파에서. 근데 훨씬 간 쪽이 하얗죠. 이게 지방이 침착돼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원인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거나 원인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려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당뇨 환자는 당뇨를 철저히 관리하고요. 뭐 저도 뚱뚱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비만 환자는 비만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도 식사 조절이라든지 식사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약물 복용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정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독 장기이기 때문에 독을 없애고 독을 제거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장이나 뭐 뇌에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그게 간에서 노폐물은 제거되기 때문에 간에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이나 간에 좋은 민간요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인 질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간에 대해서 없으니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체중 감량이라든지 식사요법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다이어트가 결국은 비만이 관련돼 있으니까
다이어트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는데 결국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감소하는 게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먹고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될 때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특히 다이어트 비만 약제로서 사용하는 것이 지방간 약제로도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정 체중은 자기 키에 100을 빼고 그다음에 0.9를 곱하는 거였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제가 17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적정 키주가 60대 이제 초반 60kg 정도가 적정 체중인데 제가 한 20kg 이상이 더 나가서 저도 이제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과체중, 비만 여기 경계선상에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서 10kg 현재 체중의 10kg를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서서히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는 게 효과적이냐고 하는데 7% 이상부터 우리가 이제 지방간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kg 나가는 분들은 7% 즉, 7kg는 빼야 93kg는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지방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지방간이 있는 환자 중에서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 이상의 체중을 빼야 되고요. 이거를 단기간에 빼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서서히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조절은 우리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식사를 거르다 보면 그게 반대적으로 보상작용으로 또 과식을 오히려 뭐 야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게 요요 현상에까지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을 것이면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사실 이제 칼로리를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식을 나중에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식사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양소 잡힌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외식 전에는 미리 음식을 조금 먹어둬서 우리가 행사 같은 데 낼 때 식사는 폭식을 하게 되거나 좀 많이 먹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고 당분이라든지 탄산음료 등 같은 고열량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고요. 운동은 지방간뿐만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감량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칼로리 줄이고 식사량을 줄이는 건데 우리가 체중이 안 줄더라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보면 체중이 안 줄더라도 지방간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복부 비만이 있는데 체중은 그렇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체중 줄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운동, 유산소 운동이든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주일에 3회 이상 매번 30분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량은 그냥 땀이 속옷에 가볍게 젖을 정도고 너무 이렇게 과격한 운동보다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중요하고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몸이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 지방간이 저 정도 나이만 돼도 50대 중반인데 나이만 돼도 이렇게 과체중은 뭐 무릎이나 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체중을 빼가면서 서서히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이런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약제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들이 조금 복합적입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없는 경우로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는 약물 치료보다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즉 식사량과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젊은 분의 비만 중에서 고도 비만이 해결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 소매 절제술과 같은 위 수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위에 음식물을 흡수하는 양을 줄여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수술도 우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비만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간의 관리는 쓸데없는 음식, 뭐 엑기스라든지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음주 같은 거를 피하고요. 우리가 생활과 운동이라든지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간에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